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2020년도죠. 정확한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2019년도 개정세법인데, 시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2020, 그죠? 개정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세법은 특수한 속성이 좀 있죠. 국회에서 이제 역시 통상은 발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세법 개정은 이런 절차를 헌법에 의해서 거치게 됩니다. 세법 개정은 거의 뭐예요? 정부안이 역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부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이 되고 나면 역시 통상적으로 언제예요? 그죠? 언제 제출이 되냐면 9월 1일까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8월 말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현재는 이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예요.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뭐 여야가 조금 다툼이 좀 있죠. 그래서 12월 그치 12월 초순이나 또는 중순경에 그치 중순경에 이 그치 세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개정세법 내용이 이제 2020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실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건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2019년도 세법 개정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개정세법이 뭐가 돼요, 그죠? 자, 아마 확정이 아마 될 겁니다. 국회에서요,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통상은 한 12월 5일에서 10일, 늦으면 12월 한 15일 한짝에 확정이 되고요. 이거는 통상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시행은 대부분 언제서부터 2020년 그죠? 1.1점 이후에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회계학원에서 이제 역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 세법 개정의 정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이 정부안은 몇 퍼센트 정도가 그대로 통과하냐면 95% 이상이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행령도 뒤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세법 개정 정부안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 매년 똑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은 뭐 가산세율을 조정 정도.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0년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상대방의 이제 파산 등으로 인해서 매출채권과 또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5년 이내에 역시 확정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10년으로 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기본법도 그죠? 부가가치세법 혹시 또 법인세법 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또 부가세법, 그죠? 또 뭐 있어요? 법인세법, 그치? 법인세법, 또 어디, 그죠? 소득세법, 그치? 소득세법, 또 어디 상정세법, 그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죠? 줄이겠습니다. 상속세 매칭여세법으로 이렇게 이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국세공무원 교육원 가서 강의를 제주도 가서 좀 하고 왔어요. 헌법과 세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좀 반응들이 학생이 아니라 재직자죠. 공무원분들께서 반응이 좀 괜찮은 편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헌법과 세법 발전에 좀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깨서요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 이제 자료입니다. 세법 정부안에 대한 자료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는 양이 뭐 한 200페이지 이렇게 이릅니다. 근데 제가 좀 줄여놨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많아요. 이수천닷컴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로, 그죠?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국세기본법부터 정비를 좀 할게요.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것이 그시 기본적으로 이제 혜택들을 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뭐가 될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한번 보세요.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후에 뭐 할 수 있어요? 그시 기한 후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두 가지 각도의 개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 확정력이 없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뭐래서 결정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도록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또 하나 그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돼요. 아마 제가 한 수업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정비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제 개인적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한다.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야.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한 후 신고에 있어서 혹시 당연히 얼마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6월 이내, 즉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산세를 그지 뭐 했어요. 그죠? 감면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가산세 감면 구간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전에는 1개월 이내 하면 얼마? 그지 50%.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 있는데 중간 구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 중간 구간이 뭐냐면 그지 자, 이겁니다. 1개월 초과 1월 초과 그지 자, 해서 그지 3월 이내에 뭘 하게 되면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얼마를 30%를 그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1개월 이내 하면 그대로 50% 그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그지 20% 기한 후 가소신고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교재 아마 3페이지일 거예요.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죠?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역시 자, 뭐가 하게 됩니까? 수정 신고는 통상 그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 통상 이용이 되죠. 통상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정 신고가 허용이 될 거예요. 얼마 내에 할 수 있어요?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역시 과소 신고 가산세, 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을 대폭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어요? 6개월 이내 하면 50%, 혹시 6월 초가 1년 이내 하면 그지 자 20%인가요? 그죠? 그리고 1년 초가 2년 이내 하면 10% 이랬는데 이 단계 구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얼마네 그지 자 정리를 하신다면 3개월 이내 뭘 한다면 3개월 이내 신고를 한다면 이제는 수정 신고를 하게 돼요. 75%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줄여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월 초과 그지 자 얼마 6월 이내에 하게 된다면 이때는 50%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죠? 이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그지 구간을 굉장히 늘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에 있어서 가산세를 이렇게 혹시 감면 폭을 늘리고 혹시 또 중간에 이제 틈을 만든 건 뭐예요?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또 과세관청 행정력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혹시 납세자의 그러한 노력을 혹시 자 뭐 해주겠다 인정을 좀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정리할 부분은 뭐가 있다? 경정 청구 혹시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법에 혹시 자 소득세법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혹시 소득들이 존재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혹시 소득세법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혹시 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자 소득이나 혹시 또 뭐 있어? 배당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뭐가 존재하냐면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돼요. 또 하나 연금소득 앞에 연금소득 습관을 잘못했네. 그치? 연금소득 그치? 이렇게 분리과세로 뭐가 되는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뭐를 이 경정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좀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게 여러분 혹시 양과로 3번에 이제 좀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조세 심판이나 네 번째입니다. 심사 청구 등 결정 절차 투명성 제고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고요. 쭉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자, 우리가 심사 청구를 국세 불복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국세 불복의 방법으로 심사 청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으나 국세청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요? 자, 국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죠? 심사위원회 뭐를 거쳐서, 그죠? 심의를 거쳐서 국세청장이 뭐 했는데, 역시 최종적으로 확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는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국세심사위원회가 뭐 하는 것이야?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국세 불복에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이게 네 번째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심사 청구에 있어서 이제는 누구의 결정 권한이 없어졌다는가? 국세청장의 자문은 결정 권한은 뭐가 되고, 그죠?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납세자의 권리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뒤에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넘기셔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죠? 자, 납세자의 권리에서, 그죠? 납세자의 권리보호 쪽에서, 권리보호 쪽에서 뭐예요?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즉, 과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납세의 비밀 유지 의무에, 납세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상이 되는 거예요. 제공에 있어서 뭐다?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곳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는 뭐 할 때 공과금 등을 부과할 때도 뭐 할 수 있다? 이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라든가 또는 뭐, 그죠? 자, 우리가 과징금 등을 뭐 할 때도, 그죠? 자, 뭐 할 때도 부과 등을 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 정보에 제공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국세기본법의 커다란 개정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기하는 신고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하는 신고를 한 자가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정신고에 있어서 가산세 이렇게 감면 구간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감면율까지도 좀 확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정리하시고, 자,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이자 소득도, 분리과세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뭐가 이제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또 하나, 특히나 이제 이거죠.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죠. 그거를 거쳐야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 심사 청구는 당연히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이 국세청장이 결정권을 가졌어요. 근데 이 결정 권한을 없애고 누구한테?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납세의 권리보호 쪽에서 이 과세 정보에 제공해서 누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이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말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2페이지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이다. 이 정도 뭐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번째 가야 될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5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정리했던 거, 그리고 이 자료는 이슈천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 이거는 국세기본법과 연결이 되어 있죠. 세무사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개정된 내용은 뭐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액상습, 그죠?
체납자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 그죠? 역시 감치제도를, 즉 감치제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그죠? 감치제도가 뭐가 됐다. 그죠?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할 게 고액상습 체납자는 두 가지 각도로 인정이 되죠. 하나는 과거에 있던 규정이 뭐예요? 명단 공개의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은 어떻게 돼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혹시 1년 이상 경과한 거예요. 또 체납세액이 얼마? 2억 이상인 경우가 뭐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 혹시 자, 고액상습 체납자를 뭐 할 수 있어요? 혹시 자, 감치해서 약간 구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구금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의 자유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조건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감치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그치? 체납을 첫 번째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죠? 3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그죠? 얼마 이상 경과해야 돼요? 1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체납 세액이 얼마 이상 해야 될까? 그치? 1억 이상 해야 됩니다. 그치?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치?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죠? 두 번째 요건 한번 보시면, 그치? 체납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치? 기본적으로 뭐예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자, 뭐라는 거니까, 그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의로 체납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세 정보 없이 공개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말할 수 있다. 그죠? 30일 이내 기간에 30일 이내 그죠? 기간을 둬서 뭐 할 수 있다. 유치장 등에 유치장 등에 뭐 할 수 있다. 그죠?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될까. 그럼 명단 공개 대상은 이 두 개 요건이에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2억 이상의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감치 요건은 이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체납 시를 3회 이상 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를 하고요. 또 체납세액이 1억 이상이고 또 고의 요건을 거치고 나서 뭐 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30일 내에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뭐야? 국세징수법 내용이야. 그래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신청제도 한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어디? 부가세법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가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내용이 개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납세무자를 납세무자의 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완을 했는데 오히려 첫 번째 이제 오히려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될까요? 신탁에 있어서 납세무자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지. 원칙은 뭐가 돼?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그죠? 수탁자가 납세물을 지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 그죠?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물을 질 수 있다. 이 내용이 오히려 출제될 확률이 많아요. 올해 개정된 것보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부가세법이에요. 그죠? 부가세법에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내용은 과거부터 있던 뭐 있어. 그죠?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그죠? 신탁에 있어서 납세무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근데 이거는 개정 내용이 아니라 종전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칙은 누가 납세물을 지는 것이다? 신탁자가 지는 것이다. 이 신탁자를 뭐라고도 이야기해? 위탁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요? 그죠?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담보신탁의 경우로서 담보신탁의
경우로서 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역시 요건을 뭐 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 누가 역시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도 어차피 이제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돼.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부가세법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대손세액 공제액시 공제에 뭘 했어요? 그죠? 이 공제에서 역시 적용 기한을 확대를 좀 했습니다. 적용 기한을 뭘 했어요? 확대를 좀 했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얼마예요? 5년이죠. 그 5년을 이렇게 늘렸다는 것이에요. 10년으로. 그죠?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매출세액에서 뭐예요? 그죠? 공제를 하죠.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혹시 자 뭐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혹시 자 뭐를 외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혹시 해당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에 대해서 혹시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생한 뭐 하겠다? 대손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건 그죠? 여러분들 뭐 맨날 세무 얘기한다면서 보는 것들 있죠? 의제매입세 역시 공제에 있어서 혹시 현행 규정에 대한 현행 규정이 존재하죠. 현행 규정에 대한 뭘 했다. 혹시 일몰기한을 연장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일몰을 연장을 했으니까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음식점업의 경우에 1년을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사업기한은 얼마 109분의 9를 적용을 시키고 사업 초과는 얼마 108분의 8을 적용을 시켰다. 그것들이 일몰기한 연장돼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뭐 한다. 그죠? 적용이 된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까요? 1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부가세법에서 가산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쓸데없이 부가세법의 가산세를 가지고 매몰돼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부가세법에 그죠? 자, 뭐를 가산세 규정을 조금 더 뭐 했다. 그죠? 합리화했다. 이 정도 뭐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 보시면 18페이지에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좀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2%짜리를 1%로 좀 낮춰놓은 거. 역시 또 하나 뭐 있나?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 역시 명확화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공급과의 과다 기재 세액미안서 발급 수치 가산세가 2%가 적용이 되는 경우 혹시 자 뭐 한다? 혹시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뭐 2% 적용하고 사실과 다른 세액미안서 발급 가산세 1% 적용을 뭐 한다? 배제하는 것으로 작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혹시 중복 규정을 뭐 했다? 그죠? 중복되는 가산세에 대한 혹시 규정을 정비했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노란색으로 쓴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 납부세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고수입으로 얼마가 현재까지는 그죠? 85%가 국고수입으로 가고 지방소비세로 그죠? 자, 얼마가 15%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죠? 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지방 소비세율을 뭐 했다는 것이야. 조정을 좀 했다는 겁니다. 현재 몇 프로인데? 15%인데 이걸 얼마로? 그죠? 21%로 확대를 좀 했어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납부세액 중에 이제는 얼마가 혹시 자 79%가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죠? 자 국고 수입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자 그 중에 얼마는 21%는 그죠? 지방 소비세로 해서요. 그죠? 자, 뭐 하겠다? 지방 재정으로 귀속이 되게 된다. 혹시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3개예요. 그죠? 대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과거 규정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연간으로 따진다면 얼마? 4억 이하는 역시 음식점업자예요. 109분의 9죠. 사억 초과는 108분의 8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 지방세 소비세율을 좀 조정한 거 그리고
이 가산세 규정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가?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는 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의 구간을 좀 확대를 좀 시켰고, 수정신고 시에 가산세율도 인상을 했고, 그죠? 구간도 다양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부가세법 끝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역시 충분히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역시 우리 법인세법 가서 간단하게 좀 정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 한번 가시죠. 그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거의 뭐 실제로 개정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있나요? 그치? 결손보전 시 입금물산입하는 자산 수증이익에 국고보전금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산 수증이익 중에 뭐가 있다는 것이야? 국고보조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국고보조금 부분은 뭐하나? 그치? 2월 결손금 보전에 2월 어디에? 결손금 보전에 역시 보전에 뭐 할 수 없도록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전은 통상적으로 그죠?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의 경우에 그죠? 자산 수증 이익 중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 중, 그지? 이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세요. 물론 소득세법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식장부 대상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있어요? 여기 계산 문제 많이 풀죠? 업무무관죠. 가지급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지급금에서 한번 보시죠. 자, 사택 제공 이익은 뭐다? 혹시 자, 일반적으로 소액주주 임원과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부당행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다? 그죠? 자, 이겁니다. 혹시 주택 자금에 대한 혹시 대여 이익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근데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을 제외를 했냐면, 자, 보시죠. 자, 중소기업에 누가 존재합니까? 그죠? 중소기업에 역시, 자, 누가 존재할까? 자, 그죠? 직원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직원에게 역시, 자, 뭐나, 역시, 주택 구입이나 뭐라는 경우에 역시 전세자금을 법인에서 뭐 하는 경우가,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은 뭐 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하거나 지급이자 송금물산입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고 하셔야 돼. 그래서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얘는 가지급금으로 보질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또 인정이자 입금산입으로 그죠?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이때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제외할까? 그죠? 자, 임원과 그죠? 자, 당연히 뭐 지배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배주주는 뭐가 된다? 그죠?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임원이나 지배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이야. 당연히 가지입금이 되는 것이야. 그럼 지급이자 송금물산입도 인정이자 입금산입 작동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임원퇴직 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지급 배수가 2배로 약해졌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퇴직금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그죠? 한도에서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지급 배수를 그죠? 얼마에서 3배에서 자, 2배로 뭐 했다는 것이야? 인하했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하면서 미친 듯이 좋아해. 감가상각도 회계하기 감가상각이 아니지. 그치?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방법은 뭐가 됩니까? 확 정해져 있죠. 획일적으로. 이 내용 요소도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취득가액도 획일적으로 그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죠. 또 잔존가액도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왜? 감가상각비를 통한 과소득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비 부분에서 뭐가 있어요? 그죠? 감가상각비 부분에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액수선비에 대한
그죠? 범위입니다. 소액수선비는 과거에 얼마? 그지? 300만 원이 소액수선비로 처리가 돼서 즉시 송금,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소액수선비의 한도를 그죠? 정액했습니다. 그지? 자, 얼마에서 그죠? 300만 원에서 얼마로 그죠? 이렇게 600만 원으로 정액을 했다. 뭐 이 정도 정비하면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좀 완화를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 비용에 역시 자, 뭐가 없더라도 운행기록부 작성이 없더라도 1000만 원까지는 송금이 인정이 됐던 걸 1500만 원으로 정액시켜놨다. 그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역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역시 자, 봅시다. 업무용 그죠? 승용차 등에 대해서 역시 자, 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행기록부를 그죠?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송금 인정 한도를 역시 얼마까지로 그죠? 1,500만 원까지로 증액을 했다. 역시 1,5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비가 될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죠? 6번째 업무용 승용차 송금으로 사입 적용 대상 역시 적용 제외 대상을 추가를 했죠. 연구개발 목적에 역시 뭐가 된다. 역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상이 제외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기부금에 대한 역시 말을 지원을 좀 확대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부금에 대한 말 하게 돼요. 그죠? 자, 공제를 하게 될 때 기부금 공제 순서를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자, 과거에는 뭐랬고, 그죠? 당해년도, 그죠? 각사면도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혹시 무조건적으로, 그죠?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기부금을 뭐 하고 나서 우선 공제하고 나서 혹시 자, 당해년도에 공제분은 혹시 각사면도 어디에서 혹시 지출한 기부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는 거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 세무회계 측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혹시 당해년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기부금을 그 다음에 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정도 뭐 정비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끝. 여기까지가 법인세법의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을 계산 문제로 낼 수는 없고요. 현재 자, 이겁니다. 자산수익 중에 국고 보존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2월 교섭 보존에 충당할 수 없도록 그죠? 길을 막았다. 정리하세요. 두 번째, 업무무관 가지금의 역시 범위에서 역시 누구? 중소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그건 직원만이 대상이 되니까 임원과 대주주 혹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주택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걔네들은 뭐 업무무관 가지금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역시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대상도 그죠? 불산입 대상도 되질 않고 인정이자 역시 입금 산입의 대상도 되질 않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임원퇴직금 한도의 지급 배수를 얼마 3배수 2배로 인하를 시켜서 조금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소액수선비로 송금 인정되는 한도가 얼마로 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송금 인정을 1,500만 원까지는 2020년부터는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중요한 이론형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기부금 공제는 얼마? 2월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연도에 기부금을 그 다음에 공제한다. 그리고 2월은 얼마 동안 하는 것이다. 그치? 2019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이죠. 이거는 얼마? 10년간 2월을 하는 것이다. 그치? 그렇죠? 10년간만 하는 것이다. 2월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뭐 정비했다면 법인세법의 규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끝.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소득세법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상증세법에 대한 내용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가볍게 좀 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소득세법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 세법은 전체적인 틀이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죠. 50년 이상 이제 이 법률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때 이제 개정된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첫 번째 소득세법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그죠?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이 뭐가 됩니까? 그죠? 야간 역시 근로수당이 뭐가 되는, 그죠? 비과세가 되는 누가 있어요? 생산직 근로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생산직 근로자의 역시 자 요건을 역시 조금은 완화를 좀 시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죠. 하나는 뭐 있다? 월정액 급여가 얼마? 그죠? 자 21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 그죠? 210만 원, 그죠? 이하여야 되는 거. 현재 규정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총급여액 기준이 또 하나 들어가죠. 그때는 그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 그죠? 뭐가 총급여액이 현행 규정에서는 얼마? 2,500만 원이죠. 오케이? 2,5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얼마로? 3,000만 원 이하로, 그죠?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죠? 조금 더 개정이 돼서 혹시 완화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얼마가 돼요? 연간 24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그죠? 자, 얼마가 된다? 연간 역시 240만 원이 된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쪽에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총급여액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시켰다. 이 정도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뭐예요? 근로소득 쪽입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액 시 한도액을 신설했어요. 오케이?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얼마? 500만 원 이하는 70% 쭉쭉쭉 가게 되는데 이 한도가 얼마가 됩니까? 총 그죠? 얼마가 2천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문제를 세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한도 적용이 되는지 그렇고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금은 과세를 좀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32페이지도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이쪽 근로소득뿐만 좀 보완이 좀 됐죠. 그래서 근로소득 쪽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좀 정리가 됐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역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냐면 자녀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에 역시 자녀세액 공제에 역시 적용 요건을 좀 강화를 시켰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아동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7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에 뭐가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취약아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역시 자녀세액 공제 세액공제 적용에서 그죠? 제외를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 친구들은 뭐를 받아요? 통상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동수당도 받고 자녀세액 공제도 되다 보니까 이중공제가 됐던가.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기타 소득 중에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은 당연히 뭐가 돼? 기타 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자,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계약금이 뭐로 됐어요? 그죠? 계약금이 대체가 된 위약금이나 뭐가 있다는 것이야. 그지? 배상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원칙은 뭐가 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됐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분리과세로, 그죠? 자, 분리과세로, 그죠? 과세를 종결하는 것으로, 선택적 분리과세, 이 부분은 뭐 한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뭐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한다? 선택적 분리과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거기에 이 금액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뭐 정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그리고 나서 그지? 뭐하고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뭐가 있다? 직무발명, 그죠? 보상금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두 개가 뭐로 갔다? 그죠? 선택적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그죠? 개정이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올 건데, 이건 실무적인 문제예요. 7번이죠. 지급명세 제출 부담을 완화시켰어. 오케이? 자, 분기의 액시. 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 제출을 하도록 강제를 했는데, 이제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를 좀 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이연퇴직 소득의 8번째. 장기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했죠. 그죠?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련 없이 퇴직소득세 70%를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연금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60%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로소득 부분이 바뀌었고, 기타 소득 부분이 바뀌었고, 연금소득 부분에서는 자, 어떤 내용, 그죠? 원천징수세율 정도 인하됐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내용 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소득 쪽이죠. 그죠?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두어 가지는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은 각 호별로 뭘 하게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역시, 자, 국내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식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나? 파생상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죠? 그리고 국외에도 당연히 국외산의 양도소득세도, 그죠? 당연히 원천지급과세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거주유과세 원칙에 따라서, 자, 부동산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주식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파생상품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품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얘를 1호, 그죠? 얘를 2호, 얘를 3호다.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죠. 예전에 뭐 각 호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얘네들을 통합했죠. 국내부가 국외부를 합해서 뭐 250만 원만, 오케이?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이 어디? 여기까지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식도 국내분과 국외분을 합해서 역시 총 250만 원을, 그죠? 공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작년에 개정이 되어 있죠. 총 250만 원만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내분, 국외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죠? 자, 얼마만? 250만 원만 공제하는 것으로,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얼마? 여기 250, 여기 250이니까, 그죠? 이때는 총, 그죠? 50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액시 각각의 이 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총, 그지? 양소득 뭐가, 그죠? 기본 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정리할 게 양소득의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양도소득 어디가 기본공제야. 기본공제 부분이 총 이제 얼마가 10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것으로, 그죠? 자, 정리가 됐다.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야. 자,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뭐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얼마만 250만 원만 공제한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은 파생상품을 국내분과 국외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죠? 250만 원만 공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양도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정 내용이 있다면, 그죠? 자, 고가주택의 범위에, 고가주택의 뭐에, 그치? 범위입니다. 그죠? 당연히 얼마예요? 9억 초과분이 되겠죠. 여기에 뭣도, 조합원, 입주권도, 그죠? 조합원, 뭣도, 그죠? 입주권도 뭐 했다는 것이야? 포함을 했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뭐 있어요? 그죠? 자, 1세대, 그죠? 자, 1주택 뭐에 대해서, 그죠? 비과세를 적용을 하게 될 때, 그치? 자, 뭐가 됐습니까? 그치? 주택 정착 면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죠? 자, 주택 정착 면적에 정착, 그죠?
토지 부분입니다. 면적입니다. 토지분이 되겠죠. 오케이. 그치? 토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토지분에 대해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구역 내는, 자, 도시구역 밖은 얼마? 10배 이내에서는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로 봤어. 근데 이거를 3배씩 또는 5배로 좀 인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좀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게요. 이거는 소득세법에 1세대 주택 비과세의 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정도 뭐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고가 겸용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역시 분리해서 계산을 하도록 했다. 이 부분들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쪽에서 조금 개정된 부분이 많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이론형 문제로 근로수 쪽에서 나올 수 있죠.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총급의 기준에 한도를 이렇게 정액을 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시험에 항상 이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 공제의 총 한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즉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 하나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요건 좀 완화시켰어요.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 자녀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중 혜택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죠?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에서 적용을 배제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된 것, 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된 게 양소득 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특히나 고가주택의 범위에 뭐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했다. 또 하나 양소득 기본공제에서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총 250만 원만 공제를 합니다. 또 파생상품도 국내분과 국외분 통합해서 얼마 총 250만 원만 공제하는가. 그러니까 양소득 기본공제를 전체 국내분 국외분 가지고 있더라도 총 한도는 1,000만 원이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토지분이죠. 주택 정착 면적의 범위를 3배, 5배, 즉 도시구역에는 3배, 도시구역 밖은 5배로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정리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도 한 4개, 4-5가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소득세법에서 한 하나, 둘, 셋, 넷, 한 4가지 정도를 커다란 얼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뭐가 됩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동거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의 80% 연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죠. 이때는 피상수인과 같이 주거하던 주택도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뭐가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에 들어갔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되겠죠. 증여세법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속증여세법이 한 2-3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 정비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도 소유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과연 상속공제가 허용될 것이냐. 오케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존재하죠. 그 금액
금액이 5억 미만이라면 5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때 이 상속공제 중 뭐 있어요? 일괄공제분입니다. 일괄공제가 얼마예요? 5억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회계사 시험에서 통상 상속세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억 500만 원 공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뭐 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미만이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지.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최저한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이 되겠지. 장리비용도 최소 얼마? 500만 원 자동공제야. 그래서 10억 500만 원까지는 자동공제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뭐 있어요? 상속증여세법에서 재산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하나 개정이 됐는데 그게 뭐가 될까요? 그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그죠? 최대주주 뭐에 대한 보유주식에 대한 그치? 뭐를 할증평가 규정을 역시 완화를 좀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누구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볼 것이에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역시 PDF 파일로 전해드릴 교재가 이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세법은 기존에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실력이 없으면 개정세법도 잘할 수가 없어요. 개정세법은 사실 1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선생님처럼 정리하면은 더 이상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회계학원 강사들이 세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치? 계속 그들도 뭐 하는 것이야. 뭐 1월달 되면 쓰러졌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완전 핫발이 그지? 세법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가. 세법을 알면 이렇게 얼개 잡고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빙산의 일각이에요. 훨씬 중요한 건 뭐야? 오케이? 기존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때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국세기본법이야. 응? 제가 이제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이 더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헌법적 가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은 거의 출제가 되면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 국세기본법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서는 뭐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제도를 신설을 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장에 30일 이내에 가둬둘 수도 있도록 길을 내놨어요. 이거는 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세는 공익적이죠. 그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죠.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내용 잘 정리하시고, 부가세법에서는 가장 눈에 뜨는 게 뭐 있어서 대손세 공제의 적용 기한을 좀 확대시킨 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특별하게 없죠. 그죠? 자, 뭐 했다? 기본적으로 소액 수선비에 송금인정 한도 범위를 늘렸다. 600만 원으로. 업무용 수용차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1,500만 원의 손금은 1년간 해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 또 자산 수증이익 중에 국고보증금 역시 뭐한다? 2월 개수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죠. 먼저 2월 공제액을 공제하고, 당해연도부는 그 다음에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부분에서 근로소득 공제 총 한도를 신설해서 2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되는 범위를 좀 확대시켰어요. 1,900, 3천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쪽에서 좀 개정이 일어났죠.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산해서 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한다. 또 고가주택의 범위에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 오케이? 또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정착 면적의 토지는 3배, 도시구역 밖은 5배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정리됐죠.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 그죠?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만다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지? 그리고 최대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서 중소기업 부분은 역시 자 뭐가 됐다?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업계에서 역시 이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을 좀 자식들은 좀 넘기고 싶은데 역시 할증평가 때문에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역시 이제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우리 이제 정부에서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법은 그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역시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은 그때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법은 이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95% 이상의 정부안을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후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오전에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개정세법 때문에 이제 이슈촌닷컴에 질문 와서 혹시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자료는 이렇게 저희 이슈촌닷컴을 통해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마 오늘 오후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죠? 항상 하시는 일이나 가시는 길에 혹시 항상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그죠? 뭐 새 개정세법을 해야 되지만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이슈촌닷컴의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